잘 됐구나. 저 못 걷는 것을 산에다 내다 버려라. 입 하나 덜었다 생각하면 그만이다. 흉년에 쌀 2말 값으로 사들인 민며느리였습니다. 8살 적부터 14해가 넘도록 2다리를 못 쓰는 척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짐짝처럼 지게에 얹어 인적 끊긴 산속 깊은 곳에 부려놓고 돌아서던 그 등 뒤로 뜻밖에도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러고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제 2발로 천천히 땅을 딛고 일어섰지요. 14해를 걷지 못하는 척했던 그 여인에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다리 못 쓰던 며느리가 산속에서 멀쩡히 일어섰을까요? 그 14해의 거짓은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화순골에서 가장 위세등등하던 그 집안은 정말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오늘은 그 깊고 질긴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흉년이 새해째 이어지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화순골은 본디 물 좋고 땅 좋은 고을이었으나 가뭄이 거듭되며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이가 바로 황씨 집안이었습니다. 황가의 솟을 대문은 마을 어귀에서도 보일 만큼 높았고 담장 안에는 곡간이 5채나 늘어서 있었으며 마당에는 종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흉년에 마을 사람들이 풀뿌리로 연명할 때에도 황가의 가마솥에서는 늘 쌀밥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한마디씩 삼켰습니다. 저 집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는 다들 짐작만 할 뿐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잘못 말했다가는 하루아침에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황가의 가장인 황덕출은 고을 아전들과 한통속이었고 그에게 밉보인 자는 순식간에 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황덕출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눈썹이 짙고 광대가 붉은 얼굴에 사람을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그 눈빛을 받으면 누구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부인인 방씨 마님은 살집이 두둑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비단 옷을 겹겹이 껴입고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웠지만 그 손으로 종들의 뺨을 후려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서다희라 했습니다. 나이는 22, 얼굴은 핏기가 없어 창백했으나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했지요. 다만 한 가지, 2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마당 한 구석에서 콩을 골랐지요. 다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이태 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어느 떠돌이 노파가 다희를 업고 와서는 쌀 2말만 주면 민며느리로 넘기겠다 했지요. 방씨 마님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리도 못 쓰는 걸 어디다 쓴단 말이냐. 밥만 축내지. 마님 이 아이가 다리는 못 써도 손끝은 야무집니다. 바느질이며 길쌈이며 못하는 게 없지요. 게다가 다리를 못 쓰니 도망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 부려먹기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노파의 말에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망갈 일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든 것이지요. 흉년이라 일손은 필요한데 종을 부리자니 밥값이 아까웠던 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쌀 2말에 평생 부려먹을 일꾼 하나가 생겼으니 이만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 2말 줄 테니 두고 가게. 그렇게 다희는 황씨 집안의 민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황가의 외아들 황치원의 아내였지요. 그러나 누구도 다희를 안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치원조차 다희를 아내라 부르지 않았지요. 치원은 26의 사내였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마음이 여리고 취대가 없었지요. 어머니인 방씨, 마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었고 글공부도 변변히 못해 천자문도 더듬거렸지요. 그런 그가 다리 못 쓰는 민며느리를 아내로 들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황가 아들이 마누라를 얻었다며 그 집도 참 인물났다고 말이지요. 다희는 그런 말들을 다 들었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느질하고 콩을 고르고 부엌일을 도왔지요. 다리를 못 쓰니 무릎으로 기어 다녔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을 때면 두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몸을 끌어올렸지요. 그 모습을 본 종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꼴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 불쌍하긴 그것도 다 제 팔자지. 다희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지요. 방시마님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희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 깃든 것이 바느질을 이따위로 해 손가락을 분질러 놓을까 보다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매를 맞아도 욕을 들어도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종들 중 가장 나이 많은 3월 할멈만이 이따금 다희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새아기, 이거 아무도 안 볼 때 드시게. 3월 할멈은 부엌에서 누룽지를 몰래 건네주곤 했지요. 다희는 그 누룽지를 받아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같은 처지에 서로 돕고 사는 게지. 3월 할멈은 다희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다희는 그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황씨 집안의 살림은 다희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리 못 쓰는 며느리에게 집안의 가장 고된 일을 다 맡겼으니까요. 길쌈이며 바느질이며 콩 고르기며 허드렛일까지 손으로 하는 일은 모조리 다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시마님은 늘 트집을 잡았지요. 이거사 이 배가 이게 뭐냐. 올이 다 비뚤어졌잖아. 눈은 어디다 두고 짠 게냐.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짜겠습니다. 다희는 며칠 밤을 새워 짠 배를 도로 풀어 다시 짰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런 다희를 보며 마님은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매를 들어도 이 며느리는 도무지 울지도 빌며 매달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저 독한 것 좀 보게. 사람이 매를 맞으면 빌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지. 저건 무슨 돌덩이도 아니고. 마님은 다희의 그 고요한 눈빛이 못내 거슬렸습니다. 마치 속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시켰고 끼니도 식은 보리밥 한 덩이만 던져주었지요. 하루는 치원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색이 제처인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 못 쓰는 것이 무슨 니처냐. 쌀 2말 주고 사온 일꾼이지. 넌 사내 자식이 되어서 어찌 그리 물러 터졌느냐. 저런 것한테 정주지 말거라. 마님의 호통의 치원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디 모진 사람은 아니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한마디도 못하는 위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다희는 등잔불 아래 홀로 바느질을 하다 문득 손을 멈추고 방문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은 호패 반쪽이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글자가 희미했지만 다희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요. 그녀는 오래전에 우는 법을 잊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열네해 전 한양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비밀이 풀리는 날, 화순골에서 가장 높던 황씨 집안의 소슬 대문이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열네해 전 한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한양에는 서인호라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다희의 아버지였지요. 서 대감은 호조에서 나라의 국간을 관리하는 벼슬을 지냈습니다. 나라의 군량과 국고를 셈하고 지키는 자리였으니 그 책임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지요. 서 대감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이 높아도 집은 검소했고 백성의 곡식 한 톨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나라의 국간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이 국간을 지키는 자가 손끝 하나라도 더럽히면 그것은 백성을 굶기는 죄와 같다. 서 대감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집 사랑채에는 그를 배우러 오는 젊은 선비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서 대감에게는 늦둥이 외동딸이 있었으니 바로 다희였습니다. 그 무렵 다희는 8살이었습니다. 영민하고 총명하여 아비가 글을 읽으면 곁에서 따라 외웠지요. 한번 들은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아 어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다희는 사내로 태어났으면 정승판서가 됐을게야. 서 대감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언년내라는 유모가 있었지요. 다희를 갓난쟁이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희의 어머니는 다희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니 언년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준 셈이었지요. 그렇게 서씨 집안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 해까지는 그러했지요. 그 평온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호조에 서서 대감 아래 있던 관리 황덕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화순골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바로 그 황덕출이지요. 그 시절 황덕출은 한양 호조에서 아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셈이 밝은 자였지요. 서 대감 밑에서 나라의 국간을 함께 관리했는데 늘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재물을 탐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라의 군량에 손을 대고 있었지요. 국간의 곡식을 조금씩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으나 들키지 않자 점점 대담해져 나중에는 군량 수백 섬을 통째로 빼돌리기에 이르렀지요. 빼돌린 곡식은 몰래 내다 팔아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국간의 셈이 자꾸 어긋나져서 대감이 이를 눈치챘습니다. 직접 장부를 들여다보다 곧 군량이 비는 것을 알아냈지요. 이상하구나. 분명 1000섬이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700섬으로 적혀 있다. 300섬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서 대감은 밤을 새워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바로 황덕출이었지요. 서 대감은 황덕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군량에 손을 댔는가? 바른 대로 말하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빼돌린 곡식을 채워놓는다면 자네 목숨만은 살려 윗전에 고하지 않겠네. 황덕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병들어 약값이 궁한 나머지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 대감은 그 모습이 가여워 한숨을 쉬었지요. 본디 정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말미를 줄 테니 빼돌린 곡식을 모두 채워넣게. 그리하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서 대감은 그렇게 황덕출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황덕출은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서대감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챈 서대감이 두렵고도 미웠던 것이지요. 저자가 살아있는 한 나는 발 뻗고 잠들 수 없다. 차라리 저자를 먼저 없애야겠다. 그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는커녕 도리어 그 죄를 서 대감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이지요. 우선 빼돌린 군량의 장부를 교묘하게 고쳐 마치 서대감이 군량을 빼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고는 서대감의 글씨를 흉내내어 가짜 문서를 만들고 군량을 몰래 팔아넘긴 증서에 서대감의 수결을 위조해 넣었지요. 그러나 단순히 군량을 빼돌린 죄만으로는 서대감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죄를 씌우기로 했으니 바로 모반죄였습니다. 곡간의 곡식을 빼돌려 군사를 모으고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 이 죄목이라면 서가는 멸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반은 가장 무거운 죄로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일가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연좌의 법이 있었으니까요. 황덕출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서대감뿐 아니라 그 핏줄을 모조리 없애야 훗날의 화근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여긴 것이지요. 빼돌린 재물을 풀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위조한 문서를 윗전에 올렸습니다. 서대감이 군량을 빼돌려 사사로 이 군사를 기르고 역모를 꾀했다는 무서운 고변이었지요. 그 고변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한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당장 잡아들이라. 서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위조된 문서와 매수된 증인 앞에서는 한낱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서씨 집안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었지요. 어린 다희는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유모,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왜 다들 우는 거야? 언년내는 차마 말할 수 없어 그저 어린 아씨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지요. 그때서 대감의 옥바라지를 다녀온 늙은 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 모반죄가 씌워졌답니다. 곧 의금부에서 일가를 모두 잡으러 온답니다. 어서 아씨를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 말에 언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반죄의 연좌라면 8살 어린 아씨도 살아남지 못할 터였으니까요. 그러나 곧 이를 악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서대감이 의금부로 끌려가기 전 옥에서 은밀히 전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밑 셋째 기둥 아래를 파보라. 거기 아씨의 호패와 폐물을 묻어두었다. 아씨를 데리고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언년내는 그 말대로 사랑채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을 파헤쳤습니다. 과연 작은 보퉁이가 나왔지요. 다희의 어릴 적 호패와 약간의 폐물, 그리고서 대감의 호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년내는 어린 다희를 들쳐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추격을 피해 산길로만 내달렸지요. 어린 다희는 영문도 모른 채 언년내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모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는 아씨,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저 제 등에 꼭 붙어 계세요. 소리도 내지 마시고요. 언년내는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언년내는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에 차도 멈추지 않았지요. 멀리 관아의 횃불이 보일 때마다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도망친 끝에 두 사람은 한양에서 아주 먼 시골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언년내는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떠돌이 모녀 행세를 하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끼니를 얻었지요. 그러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니 관아에 서서 대감의 어린 딸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모반 죄인의 핏줄은 끝까지 쫓는다는 무서운 소문이었지요. 언년내는 고심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린 다희를 다리 못 쓰는 아이로 위장하기로 한 것이지요. 관아에서 찾는 것은 영민한 양반집 아이지 다리를 절뚝이는 가엾은 거린 아이는 아닐 테니까요. 아씨, 이제부터 아씨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아이입니다. 걸어서도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을 안다는 것도 셈을 한다는 것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8살 다희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으나 언년네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씨. 아씨는 서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척, 말을 못하는 척, 그렇게 숨어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대감마님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아씨의 일입니다. 죄는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어린 다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다희는 2다리를 쓰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흉내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것은 다희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4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언년네는 다희를 키우며 글과 셈을 몰래 가르쳤지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언년네도 늙고 병들어 갔습니다. 흉년이 거듭되자 2 사람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더 이상 다희를 거둘 힘이 없어진 언년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희를 어느 큰 집에 민며느리로 들여보내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하려 한 것이지요. 그 큰 집이 바로 화순골의 황씨 집안이었습니다. 언년네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곳간이 넘치는 부잣집이라는 것만 알았지요. 자신이 들여보낸 그 집이 바로 서대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황덕출의 집이라는 것을 언년네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란 이토록 모질고도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화순골의 황씨 집안으로 돌아옵니다. 다희가 그 집에 들어온 지 2태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희는 묵묵히 일만 했으니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다희는 그 집에 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재물이 어딘가 수상하다는 것이었지요. 흉년에도 넘쳐나는 곳간,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도 이 집 곳간에는 쌀이며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부엌일을 하며 곳간을 자주 드나들던 다희는 자연스레 그 셈을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셈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다희가 곳간에서 콩 가마니를 세다 한쪽에 펼쳐진 치부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보니 장부에 적힌 곡식의 양과 실제 곳간에 쌓인 곡식의 양이 맞지 않았지요. 게다가 들고 나는 셈이 군데군데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셈을 흐려놓은 흔적이었지요. 다희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곳간의 곡식을 빼돌리고 그 흔적을 감추려 셈을 고친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 수법과 똑같아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14해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수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다희는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곳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덕출이었지요.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콩 가마니를 세라 하셔서 세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일부러 어수룩한 말투로 더듬거렸습니다. 황덕출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제에 장부는 봐서 무엇하겠느냐. 글자도 모르는 것이 썩 나가지 못할까. 예나리. 다희는 무릎으로 기어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다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황덕출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귀에 익었던 것이지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채를 드나들던 사람들, 아버지가 입에 올리던 이름들, 그 기억의 한 구석에 황덕출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다희는 그 의심을 참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방씨 마님이 다희에게 사랑채 청소를 시킨 것이지요. 사랑채에는 황덕출의 책상과 문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먼지를 닦는 척하며 방안을 찬찬히 살피다
문갑 위에 놓인 서찰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레 펼쳐보니 한양의 어느 벼슬아치에게 보내는 글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오. 서가를 치운 덕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것 아니겠소. 다희는 숨이 솟는 듯 했습니다. 서가를 치운 덕이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모함에 죽인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황덕출은 바로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였고 이 집의 모든 부귀영화는 아버지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희는 호패 반쪽을 꺼내들고 자신의 왼쪽 발목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3개가 매화꽃처럼 모여 있었지요. 어머니가 다희를 낳았을 때부터 있던 점이라 했습니다. 우리 다희는 발목에 매화를 달고 태어났으니 이 아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부르는 아이가 될게야.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랐지요. 호패 반쪽과 이 매화점, 이 2가지만이 자신이 서씨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다희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증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법, 언젠가 자신을 지킬 방패로 쓰려 도리어 깊숙이 감춰두기 마련이었지요. 그렇게 살피던 다희는 5채의 곡간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의 안쪽 벽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두드리면 다른 곳보다 빈소리가 났지요. 저 안에 분명 무언가 있다. 어쩌면 빼돌린 군량의 장부가, 그러나 그 곡간은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황덕출이 직접 지니고 다녔습니다. 다희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방씨 마님의 옷을 찢던 다희 앞에서 마침 마님이 한양에서 온 장사꾼과 셈을 다투고 있었지요. 비단 값을 두고 옥신각신하는데 장사꾼이 교묘하게 값을 부풀렸건만 마님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희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마님, 그건 셈이 틀렸습니다. 비단 12필이면 60냥이고 우님까지 더하면 65냥이면 됩니다. 저 사람이 10냥을 더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요. 14해를 숨겨온 비밀을 한순간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방금 뭐라 했느냐? 내가 셈을 할 줄 안단 말이냐? 다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둘러댔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을 우연히. 그러나 마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다희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밤이 되자 방씨 마님은 남편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 며느리가 이상해요. 셈을 어찌나 빨리 하던지 내가 다 등골이 선을 하더라니까요. 황덕출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곧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떠돌이 노파가 데려왔다 했지. 그 며느리의 내력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있나. 내력도 모르는 계집이 양반집 규수처럼 셈을 한다. 그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황덕출 내외는 다희를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희는 그 감시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조여오는 시선을요. 들킨 것일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날 밤 다희는 3월 할멈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부엌 뒷쯤에서 마주 앉아 물었지요. 할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집 날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월 할멈은 흠칫하며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새아기, 그건 왜 묻나? 이 집에서 그 일은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거라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소. 그때 나리는 한양에서 아전 노릇을 하셨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짊어지고 이 화순골로 내려오셨소. 언젠가 나리가 술에 취해 하시는 말을 들었소. 한양의 어느 대감을 모반 죄인으로 만들어 치웠다고. 그 덕에 이 재물을 다 차지했다고. 그러면서 껄껄 웃으시더이다. 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요.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무렵 치원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희가 무거운 물동이를 무릎으로 끌며 옮기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받아들었지요. 깐데 이리 주시오. 내가 옮기리다. 다희는 뜻밖이라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 말에 치원은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러나 마침 그 광경을 본 방씨 마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난 거사, 사내 자식이 종년이를 거들어. 치원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지만 다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퇴때는 없으나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인정이 남아있구나. 다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후 화순골에 큰 잔치가 열려 황덕출 내외와 종들 모두가 집을 비운 틈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다희는 어둠을 틈타 안방에서 미리 봐둔 묵직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가장 깊숙한 곳간으로 향했지요. 철컥. 열쇠가 맞아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곳간 안으로 기어 들어간 다희는 지난번 보아둔 그 수상한 벽을 더듬었습니다. 틈에 손가락을 넣어 힘껏 밀자 벽이 스르륵 옆으로 밀려났지요. 벽 뒤에는 작은 밀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괴짝 하나.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문서들 사이에서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했지요. 빼돌린 군량의 진짜 장부,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를 위조한 가짜 문서의 초안까지.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이제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어요. 다희는 그것들을 품에 단단히 챙기고 밀실을 닫은 뒤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열쇠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그날 밤 잔치에서 일찍 돌아온 방씨 마님이 곳간 쪽에서 어른거리는 불빛을 보았던 것이지요. 다음 날 곳간 바닥에서 누군가 무릎으로 기어다닌 흔적을 발견한 마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릎으로 기는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제구인 황덕출은 즉시 괴짝을 확인했고 군량의 장부와 위조 문서의 초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냐? 다희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인연, 어젯밤에 들어갔지.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날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리도 못 쓰는데 어찌 그 멀고 깊은 곳까지 간단 말입니까? 다희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종들이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문서는 이미 빨래를 핑계로 나가 언년내가 숨어있는 폐암자에 맡겨둔 뒤였으니까요. 황덕출은 매질을 명했습니다.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다희는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매질 속에서도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매질이 며칠이나 이어졌지만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자 황덕출은 초조해졌습니다. 문서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언제 죄가 드러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전연을 살려두어선 안 되겠다. 차라리 없애버려야겠어. 방씨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죽였다가는 관아에 알려져 송사가 날 수도 있었지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전연을 깊은 산에 갖다 버립시다. 다리도 못 쓰는 것이 산에 버려지면 얼마 못 가 굶어 죽거나 짐승밥이 될게요. 그러면 우리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없앨 수 있지요. 황덕출이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그렇겠구려. 좋소 그리합시다. 이 일은 아들 치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을 들은 치원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록 줏대없는 사내였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내였으니까요. 어머니, 그래도 사람을 산에 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치원이 머뭇거리며 말하자 방씨마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못난 놈아, 전연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문서를 훔쳐갔어. 살려두면 우리 일가가 모두 죽는다. 어머니의 서슬에 치원은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다희는 갇힌 채 산에 버려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고 언년내라는 증인도 있었으니까요. 저들은 모른다. 나를 산에 버리는 것이 곧 나를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 다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이면 홀로 이불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조금씩 움직이며 힘을 잃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언년내가 가르쳐준 대로였지요. 다리는 못 쓰는 척해야 하나 다리에 힘마저 잃어서는 훗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년내의 그 말을 다희는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도 속으로는 14해 내내 두 다리의 힘을 은밀히 지켜온 것이었지요. 다희는 갇힌 곳에서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14해를 못 걷는 척하며 견뎌온 그 세월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치원이 지게를 지고 다희를 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른 그는 인적 끊긴 산속 깊은 곳, 낙엽이 두껍게 쌓인 비탈에 이르렀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다희를 낙엽 위에 부려놓았지요. 차마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소. 그러고는 도망치듯 돌아섰지요. 그런데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등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치원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알던 어수룩한 말투가 아니었지요. 또렷하고 맑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본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희가 두 발로 일어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부축도 없이 제 두 발로 꼿꼿이 서 있었지요. 14해를 무릎으로만 기어다니던 사람이 말입니다. 당신 어떻게? 치원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군요.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언젠가 아시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당신의 집안이 머지않아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벌은 당신의 아버지가 14해 전에 지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그날이 오거든 당신만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래도 내게 물동이를 받아준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다희는 돌아서서 두 발로 성큼성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4해 만에 처음으로 제 두 발로 땅을 딛는 것이었지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자유로움. 그것은 14해를 무릎으로만 기어다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걷는다. 내가 두 발로 걷고 있어. 다희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리를 되찾은 기쁨이 아니라 14해를 짓눌러 온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지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두 발로 일어섰어요. 이제 이 두 발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러 가겠어요. 산을 내려온 다이는 곧장 언년네가 숨어있는 폐암자로 향했습니다. 언년네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 두 발로 걸어온 다이를 보고 눈물을 쏟았지요. 아씨, 이 몸이 어찌 된 겁니까? 유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증거도 여기 있고 저도 이렇게 풀려났으니까요. 유모 이제 관하로 가야 해요. 하지만 아씨,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황덕출은 고을 아전들과 한통속이라 어설피 관하에 갔다간 도리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언년네의 말은 옳았습니다. 화순골의 관하는 이미 황덕출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언년네가 무언가 떠올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이 근방에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가 탐관오리를 잡으러 다닌다고요. 다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다름 아닌 강신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희의 아버지 서대감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지요. 강신재는 젊은 시절 서대감의 사랑채에서 글을 배운 문화생이었던 것입니다. 14해 전서 대감이 모반제로 몰려 죽었을 때 강신재는 그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결백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여 힘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암행어사가 되어 이 화순골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화순골에 온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그 사건의 진상을 은밀히 캐오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덕출이 한양을 떠나 화순골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애를 태우던 바로 그 무렵 다희가 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이렇게 기이하게 얽히는 것이었지요. 한편 다희가 산에서 사라진 뒤 황씨 집안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온 치원이 횡설수설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두 발로 걸었습니다. 다리를 못 쓴다던 그 여자가 멀쩡히 두 발로 일어나 걸어갔단 말입니다. 황덕출 내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들어온 게야. 그 문서를 훔쳐간 것도 그년이 분명하다. 어서 잡아라. 산을 뒤져서라도 잡아와라. 놓치면 우리 일가가 다 죽는다. 황덕출은 종들을 풀어 산을 뒤지게 하는 한편 재물을 아낌없이 풀어 관아의 포졸들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문서를 훔친 도둑이다. 잡는 즉시 쳐 죽여라. 후한상을 내리겠다. 고을 곳곳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다희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다희와 언년네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씨, 이를 어쩌나 온 고을에 방이 나붙었어요. 함부로 움직이면 잡히고 말 거예요. 황덕출의 역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희와 가까웠던 3월 할멈을 끌어다 매질하며 행방을 추궁했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날이 3월 할멈은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희를 잡기 위한 인질이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멈이 나 때문에 안 되겠어요.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황덕출은 마지막 수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고 매수했던 거짓 증인들의 입을 막고 옛일을 아는 늙은 종들까지 하나둘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다희가 손에 쥔 장부 하나만 없애면 그의 죄를 입증할 길은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지요. 언년네를 폐암자에 남겨두고
홀로 암행어사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유모는 여기 계세요. 제가 반드시 암행어사를 찾아 이 일을 바로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모는 제 신분을 증언해줄 유일한 산증인이에요. 유모마저 잘못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다희는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추격의 그물을 뚫고 암행어사의 행방을 쫓는 며칠은 다희에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길을 나섰지요. 다리가 부르트고 온몸이 매맞은 상처로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산길에서 황덕출이 풀어놓은 포졸들과 마주칠 뻔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히면 품속의 장부는 황덕출의 손에 넘어가 잿더미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며칠을 헤맨 끝에 다희는 어느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기진맥진하여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지요. 그때 주막 안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어젯밤에도 어느 마을에서 탐관오리 하나가 봉고파직됐다지 뭔가. 암행어사 나리가 마패를 딱 내미니 그 거만하던 사또가 벌벌 떨었다더군. 다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조심스레 주모에게 물었지만 아는 것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지요. 그런데 주막 구석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한 선비가 다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형형한 사람. 그가 바로 신분을 감추고 고을을 살피던 강신재였지요. 그는 다희의 행색과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있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사연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지요. 낭자 행색을 보니 먼 길을 온 듯하오. 무슨 사연이 있는 게요.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오. 이 고을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러 왔지. 다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리께서는 연례해 전 한양에서 있었던 서인호 대감의 일을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신재의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술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낭자가 어찌 그 이름을 아시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강신재라 하오. 그리고 연례해 전 서인호 대감의 문화에서 그분을 배운 제자이기도 하오. 다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날이 저는 서인호 대감의 딸 서다희이옵니다. 강신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승님의 따님이시라고요. 그럴 리가. 그러나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함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오. 다희는 품속에서 낡은 호패 반쪽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신재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호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희는 잠시 망설이다 치마를 살짝 걷어 왼쪽 발목 안쪽을 보였습니다. 나리, 이 발목의 매화점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표식입니다. 강신재는 그 매화점을 보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에게서 늦둥이 외동딸의 발목에 매화 모양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 정녕 스승님의 따님이시군요. 이 미천한 제자가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희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와 위조 문서의 초안이로군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강신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그러나 다희는 다급한 사정을 전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황덕출이 지금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저를 도와준 할멈을 옥에 가두었고 제 유모는 산속 폐암자에 숨어 있는데 추격이 코앞까지 와 있어요. 강신재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데리고 온 역졸들이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씨의 유모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그 다음 관할을 급습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와 다희는 폐암자로 향해
무사한 언년네를 찾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모두 안전하게 확보된 것이지요. 그날 밤 다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글을 배우던 기억, 불타던 집과 끌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언년네 등에 엎여 밤길을 내달리던 기억, 그리고 다리 못 쓰는 척 견뎌온 그 길고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집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강신재는 마패를 손에 쥐고 역졸들을 이끌고 화순골 관하로 향했습니다. 다희도 그 곁에 섰지요. 아씨, 두렵습니까? 아니요, 나리,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 순간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그 시각 관하에서는 황덕출이 사또와 마주 앉아 다희를 잡아들일 일을 의논하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문이 벼락같이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강신재가 마패를 높이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또와 황덕출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신재는 대청 위에 올라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순골 사또는 탐관 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가 크다. 그리고 황덕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황덕출은 발뺌하려 들었으나 강신재가 진짜 장부와 위조 문서를 꺼내 들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발악했지요. 그것은 모함입니다. 닥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증언도 거짓이란 말이냐. 강신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언년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서인호 대감댁의 유모였습니다. 열네 전 황덕출 저자가 우리 대감마님을 모함하여 멸문시킨 그 일을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강신재가 다희를 향해 손을 내밀며 외쳤지요. 여기 서인호 대감의 따님이 살아계시다. 다희가 두 발로 꼿꼿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희를 안다낸 황덕출은 그녀를 알아보고 기겁을 했지요. 너는 그 며느리, 다리를 못 쓰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산에 버린 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14해 전 모함하여 죽인 서인호 대감의 딸 서다희이옵니다. 다희의 목소리가 관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다리 못 쓰는 척하며 당신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산에 버렸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풀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희는 발목을 걷어 매화점을 보이고 호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서인호 대감의 딸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지요. 강신재가 그 신분을 보증하니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강신재는 추상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황덕출을 당장 포박하라. 군량을 횡령하고 충신을 모함하여 죽인 죄, 정장건을 그 죄를 덮으려 무고한 이를 해치려 한 죄, 모두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는 봉고파직되었습니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황덕출을 포박하자 그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함께 끌려 나온 방씨 마님도 그제야 자신들의 죄가 끝내 드러났음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14해 전 그가 죄 없는 일가를 멸문시킬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죄는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말이 마침내 그 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3월 할멈도 풀려났습니다. 다희는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할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지요. 아이고, 아씨가 그리 귀한 분이셨군요.
그렇다면 치원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부모가 포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넋을 잃은 채 바라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소. 당신을 산에 버린 것도, 우리 집안이 당신 가문에 한 짓도 무슨 말로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소. 다희는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죄는 당신의 부모가 지은 죄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적어도 마지막까지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다 짊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죄값을 가릴 것입니다. 부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치원은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뒷날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평민이 되었으나 다희의 말을 마음에 새겨 작은 서당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이리하여 14해 전의 억울한 사건은 마침내 그 진상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서인호 대감의 모반죄는 무고였음이 드러났고 그 명예는 깨끗이 회복되었지요. 조정에서는 서 대감의 충절을 기려 벼슬을 추증하고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을 모두 다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멸문되었던 서씨 가문이 마침내 복권된 것이었지요. 황덕출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몰수되어 흉년에 굶주리던 화순골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높던 황가의 솟을 대문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지요. 그 재물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던 날, 화순골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희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아씨 덕분에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희는 그런 백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이 14해를 견뎌온 것이 단지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함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지요.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리는지, 그 죄가 바로잡힐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지를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강신제가 다희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백성의 피와 땀이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오늘 아씨께서 그 가르침을 이루셨습니다. 다희는 강신제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빼앗겼던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평생 보살펴준 언년내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여생을 편안히 지내게 해주었지요. 3월 할멈 또한 다희의 곁에서 따뜻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희는 가끔 그 깊은 산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자신이 14해 만에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섰던 그곳을요. 다리를 못 쓰는 척 견뎌온 그 길고 긴 세월이 마침내 그곳에서 끝이 났고 그 두 발로 그녀는 진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희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다리 못 쓰는 며느리가 산에 버려지던 순간 제 발로 일어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며느리가 사실은 멸문된 명문가의 마지막 핏줄이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 이야기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죄는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는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진실은 반드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법이다. 발이 못 쓰는 척 14해를 견딘 한 여인이 마침내 두 발로 일어서던 그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진실을 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모진 세상이라도 의로움은 끝내 이긴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